여러분, 개인회생 신청하면 딱 3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5년으로 늘어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2025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신청인이 처음에 냈던 계획하고 법원이 최종 승인한 계획. 와,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변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요. 매달 내야 하는 돈은 2배가 넘게 뛰었고, 그래서 총 갚아야 하는 금액은 무려 4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7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변제액이 이렇게 4배나 뛸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 이 신청인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야겠죠. 이 딱딱한 숫자들 뒤에 어떤 한 사람의 절박한 삶이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분은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 버는 방문 판매원이셨어요. 그런데 남편 사업이 실패하고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나빠지는 정말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닥친 거죠.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법원의 문을 두드린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법원의 심사라는 게 그냥 서류 접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신청인의 돈과 관련된 모든 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아주 촘촘하고 정밀한 과정이었어요. 신청서 내고 최종 허가받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7개월. 근데 이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법원이 2번에 걸쳐서 보정권고라는 걸 내리거든요. 바로 이 2번의 명령이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던 거죠. 자, 법원의 첫 번째 액션, 그건 바로 당신의 모든 금융기록 투명하게 다 까봐라 이거였습니다. 혹시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그 돈이 대체 어디서 나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소명하라는 거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의 요구가 정말 디테일하죠?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거래 내역을 다 밝히라는 건 혹시 딴 데 돈 빼돌린 건 없는지 보겠다는 거고요. 체납된 보험료 같은 건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채무 목록에 꼭 넣으라고 한 겁니다. 와, 정말 법원이 얼마나 꼼꼼하게 파고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첫 번째 요구가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거였다면 이 두 번째 요구는 좀 더 직접적입니다. 신청인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가치를 일부러 축소한 재산 그 자체를 정조준했어요. 법원은 혹시 아는 사람, 빚만 먼저 갚아준 건 아닌지 이걸 편파 변제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의심했고요. 부동산에 숨겨진 담보대출은 없는지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동차 문제,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법적으로 명의가 신청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네, 그건 그냥 신청인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럼 법원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구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딱 한 단어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지금 당장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빚 갚는 척하면서 뒤로 재산 빼돌리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법적인 장치인 거죠. 네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만 회생시켜줄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원칙이 딱 적용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보세요. 신청인이 처음에 제 재산은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신고한 금액이 89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샅샅이 조사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와, 무려 3,040만 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3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그럼 이 차액 2,100만 원은 대체 어디서 피어나온 걸까요? 바로 앞서 법원이 지적했던 그 항목들이에요. 이름만 빌려줬다고 했던 자동차 시세가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혔고요. 또 이 돈 어디다 썼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현금들, 그것도 전부 숨겨진 재산으로 계산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재산 가치가 최종 변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실제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법원이 다시 계산한 재산가치 3,040만 원이었어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이제 갚아야 할 총 금액은 최소한 이 3,040만 원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이걸 맞추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를 확 줄여서 갚는 돈을 들리고 변제 기간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긴 시간 60개월 꽉 채워서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신청인은요, 개인 회생 절차 자체가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든 변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생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문이었던 셈이죠. 자,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법원은 정말 모든 걸 다 들여다본다는 거. 둘째,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은 그냥 내 겁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셋째, 출처 불분명한 돈의 흐름은 결국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계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낸다면 법원의 그 촘촘한 현미경 아래에서 과연 어떤 숨겨진 자산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